그 다음에 이제 성립요건을 끝냈으니까 보려놓은 332페이지, 303페이지가 판례와 관련해서 요 판례들이 요즘에 집중시험에 나오고 이 판례들이 그렇게 실무상으로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요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기존의 건물이에요. 기존의 건물. 갑이자 건물 소유자인데 기존의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도급 계약을 딱 체결했어요. 요 수급이 나오고 그러면 요게 이제 기존의 건물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이미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고 해서 이제 이 을이 공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짜리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돼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신축 건물 같으면은 이 사람이 바로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갑이 사용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1억 원짜리 공사대금 채권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건물 점유는 못하고 있다고 말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 여기 이제 기존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었는데 이 저당권자가 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을 딱 했어 이렇게. 그럼 이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지가 돼야 되니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하게 돼요. 건물 등기부에 경매 들어갔다 그 이야기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경매 결정 기입 등기 격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 등기가 딱 됐고 그러면 이 건물에 당신 소유라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이 건물 당신이 마음대로 처분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압류 효력이 딱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측 을 공사대금 채권자 을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등기부를 딱 확인을 해보니까 경매 개시적 기입 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래서 놀려서 이제 이 사람이 건물 경매 들어갔구나 이 사람에서 해서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쪽박차가 생겼으니까 내 당신부터 공사대금 회수할 생각은 없다. 돈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나한테 건물 인도하고 이사를 가라. 그러면 내가 유치권 이제 점유해야 유치권 행사하니까 그럼 내가 유치권을 취득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매 들어갔으니까 낙찰이 되면 이 경락인 매수인에게 내가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절대권 경락에서 원래 대항할 수 있으니까 경락인에게 유치권이야 대항. 그러면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을 하면은 이 사람이 공사대금 1억을 반환해 줘야지 명도를 판다.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공사대금 회수하면 된다. 꼬셔서 건물 인도하고 거주전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점유를 해서 유치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낙찰이 딱 됐어요. 그럼 이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이 경우는 압류 효력이 핵심 포인트.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 말. 그럼 압류 효력은 처분금지 효력이요. 압류가 되었으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경매 협조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경매 실증 기입등기하고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건데 여기 유치권이 성립되면 이 처분금지 효력이 이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취득한 유치권을 가지고 이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을 뭐한다. 따라서 이자로부터 공사에 미력 해소 못해요. 따라서 명도해줘라 이야기고 따라서 요지는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매 매수인에 대항 못한다 이야기요. 그런데 다시 하면 나온 거 두 번째 판례 그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두 번째 판례는 지금 아직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기 전에 건물을 딱 인도받아서 이 사람이 공사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인도는 지금 압류를 발생하기 전에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공사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결정 기입 등기 격려되고 압류 효력이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 이제 공사가 완공이 돼서 비로소 1억 원짜리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이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 따라서
목적물 점유는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사람이 했을런가 모르겠지만 채권은 압류력이 발생된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결국 유치권 취득 시점도 압류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으니까 여기에 경매 매수력에 똑같이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예요. 따라서 그 판례 앞에 새파란 글씨 한번 찾아보면 그 밑에 내용이 그거니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이 점유 이전 받았으나 압류력이 발생해서 건물이 점유 이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서 압류력이 발생한 이후에 공사가 완공돼서 공사대금 채권 취득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이야기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나 요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밑에 330회 제일 밑에 판례는 제일 밑에 경매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그 위에 판례와 똑같은 내용을 써놨어요. 근데 차이가 이제 그러나 해서 우측까지 두 줄.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는 압류력의 발생이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게 차이점인데 그 앞에 한 7줄은 그 위에 판례와 똑같은 내용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반대 경우 이렇게 이일이 이제 1억 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기 전에 이 사람이 중개사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을 쭉 깨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리는 소문이 하면 이 사람의 재정 상태가 엄청 악화가 됐다는 거. 그러면 저당권자가 조만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압류력이 발생 이후에는 내가 유치권 취득해봐야 경매 매수는 대항 못하니까 공사대금 낙찰자로부터 해소하기 어렵다. 쭉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기 전에 이 사람을 꼬드겼어요. 내가 이사 비용 좀 될 텐가 당신 상황이 안 좋으니 이사 가라. 그럼 내가 건물 인도받아서 점유해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그래야지 이자가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경매 매수는 유치권에 대항해서 이자로부터라도 내가 공사대금 회수하지 않겠는가 꽂아서 이제 거주전하고 인도해 줬어요. 해서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기 전이죠.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어. 그런데 뒤늦게 이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경매 결정 기입 등기 경로 압류력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취득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매 매수력에 대항할 수 있다. 요 이야기요. 근데 이 경우는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성립이 됐는데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이라 그래서 유치권이 대항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1억을 자기가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낙찰대금이 그만큼 다운이 돼요. 그러면 이 선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목숨을 경매대금 가지고 원래는 우선 변제 받을 자인데 1억 원만큼 다운이 돼버리니까 이 경락대금 가지고 채권에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립된 유치권에 의해서 선순위 저당권이 역으로 불출구 손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있어서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아주 지금 어찌 보면 잘못된 판례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유치권은 백해무익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없애자.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민법 개정에서 유치권을 없애버리자고 개정안도 올라간다.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됐죠. 내 개인 생각으로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는데 나중에 압류력 발생의 전이라 해서 나중에 취득한 주권자가 경매 매수가 대항해버린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불출구 손을 주고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치권은 피해자는 게 옳고 그러나 지금 이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까지 세 개 판례를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유치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유치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거절한다. 인도 거절을 상대방은 누구한테나 한다. 물건이니까 경락인에 대해서도. 따라서 뒷페이지 넘기면 경매 매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뒷페이지 336페이지 동그라미 C번의 판례가 주로 시험에 나오고 지금 이처럼 이제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 매수인에게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 말 이렇게 된다면 물건이니까. 그러면 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다고 이 대항할 수 있다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말고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했다는 거. 그 동그라미 10번 나왔어요. 따라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집법이라는 민사집행법 91조 5항이라는 거예요.
얘가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는 따라서 이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민사집행 규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데? 이런 걸 또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얘가 변제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인적 채무까지 승계받는 취지 아니까 그렇다 해서 얘가 채무자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따라서 유치권자는 직접 경락인 매수인에게 1억 원 변제라고 청구는 못하고 대신 이자가 1억 원 변제하지 않고 목적물 반환 청구하면 유치권 행사에서 인도 거절만 하게 된다. 인도 거절하면 어쩔 수 얘가 1억 원을 변제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따라서 유치권 담보는 다 정리 정도.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민사집행 91조 5항으로 연결. 매수인은 유치권 담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된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얘한테 직접 변제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대신 변제하지 않고 반환 청구하면은 유치권 행사 인도 거절만 한다. 그리고 인도 거절하니까 얘는 변제하라고 못 베긴다. 서토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채무자는 아니니까 직접 변제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상환급부 판결. 유치권자가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유자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에서 반환 거절하겠죠. 그럼 유치권 행사를 하면 법관은 무슨 판결하는가? 니네 둘이 동시에 이행. 너는 공사대금 돌려주고 너는 건물 반환하고 흔히 말하는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그 동그라미 3번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무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임을 가지고 채무를 점유해야 된다. 324조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적용한다.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유치권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우측에 판례 2개, 첫 번째, 두 번째 판례. 거기에 두 번째 판례를 보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은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주택에 대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주택이라고 말이에요. 요 을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럼 원래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요걸 이제 사용 안 하고 관리만 하면은 이게 사용 안 하면 이게 값어치가 떨어져요. 멸시에 손대기도 쉽고 따라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이 주택인 경우는 이 유치권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곧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말이야. 따라 채무자 승낙이 없이도 주택 같은 경우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사용은 하되 두 번째 바로 그 위에 판례. 이게 불법 점유는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요거는 얘가 유치권에 의해서 적법하게 점유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점유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 불법 점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 없다. 시험에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물어본 것은 그 두 번째 판례 뒷꼴랑지. 요 경우 이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니까 얘가 사용은 하되 그 사용 대가는 부당이득으로 차임상당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 얘는 억울하겠지만 왜냐? 이 주택을 얘가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얘가 공사대금 안 돌려주니까 유치권 행사하다 보니까 사용을 한 건데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억울한 감은 있지만 남의 거 사용권은 사실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손해배상 책임질 필요 없지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판례 특히 두 번째 판례는 원하게 물음과 정리 딱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유치권을 소멸해서 339페이지에 점유상실 동그라미 3번. 요거는 단답식으로 하도 물어보니까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저기 337페이지를 잠깐 보자 말이야. 거기 경매권이 나와 있어요.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밑에 줄 그 매각된 가지고 무슨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요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왜 경매하냐? 경매된 걸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그럼 유치권자 경우는 그러면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는데 말라고 경매하냐 해서 저당권자가 갖는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예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고 이런 거를 실질적 경매 요리 이야기를 해요. 담보권 실행 경매. 근데 여기 유치권자가 갖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다 그래서 요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 그래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를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을 유치해놨다. 선량한 관리자 주민을 가지고 관리를 하던데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으로 환가 바꾸자고 말이에요. 돈으로 바꿔서 보고는 게 편하니까 그래 경매를 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 물건을 금전으로 환가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다. 경매라는 수단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형식적 경매 요리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해줄 말은 더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자세한 거 가르쳐 주긴 하고 이 정도만 이해를 딱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서 마지막에 339페이지가 점유상실은 단답사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물건을 딱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제3자 병이 침탈 뺏어갔을 때 1. 점유를 해야지 유치권 상대가 점유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제3자 유치물을 침탈 뺏어가게 되면 점유 상실과 동시에 유치권이 소멸이 돼버려. 따라서 1. 을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조건은 행사를 못해요. 단답사 하도 물어봐요. 점유 상실과 동시에 유치권 자체가 없어버렸기 때문에 뺏어가는데 내가 유치권자다 건물 반환하라 유치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물권 조건의 행사를 못 한다고 말이야. 그럼 얘는 얘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하는가? 우리가 점유권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유치권자 점유니까 점유권도 가져. 뺏어가면 동시에 점유권이 침해를 당했죠. 유치권은 이제 이미 소멸이 돼버렸지만 따라서 203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 빼앗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하게 되면은 이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게. 그래서 이제 반환받게 되면 점유를 회복, 그러면 소멸했던 유치권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 점유 상실과 동시에 유치권이 소멸되니까 유치권에 기한 물권 조건 행사 못 한다. 착 뒤집으면 안 되고 대신 점유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침탈로부터 1년 행사하면 된다. 그래서 점유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다시 부활한다. 이 스토리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 유치권 소멸 효과에서 마지막에 325조 304페이지 유치권의 경우도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하다 보니까 필요비나 유익비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럼 유치권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또 갖게 돼요. 요걸 얘가 변제 안 하면 이거 가지고 또 유치권이 승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유익비는 또 특징 3가지 똑같이 쓰여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권법 이번 과정에서는 여기 이제 물권법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 3월부터는 민법 총칙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넘어가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할 건데 요게 이제 물권법 마지막 과정이에요.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에 이제 하도 실무에서도 논란이 많고 많이 활용이 되고 판례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평균 3문제가 출제가 돼요. 저당권의 경우는 이 중에서도 이제 저당권이 보통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저당권이 있어요. 보통 저당권에서 기본은 일단 2문제. 특수 저당권에 근저당하고 공동저당 요 2개가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출제가 안 돼. 그 외에도 특수저당권이 좀 있는데 나오면 시험에 안 나오고 근저당과 공동저당이 번갈아가면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으로 최소한 3문제는 나오니까 저당권은 나중에 실무에 나왔을 때 많이 써먹어야 되고 이해를 좀 잘해줘야 되고 기본적인 거는 잘 아실 것이고 특징은 이제 이런 거니까 의리 갑으로부터 1억원 빌고자 한다. 저당권 설정해달라. 그럼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두 사람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처리되고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고 약정 담보물권이니까 그래야 저당권 취득하고 여러분이 하겠다면 저당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당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가 하는 것이고 대신 이제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자기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만 파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변제 안 하면 경매 청구해서 유치권과 반대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도 받고 저당권자가 경매하는 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 실제 경매 요리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이제 담보물권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이거 염두에 두고
따라서 이제 거기 저당권의 의의 있고 법적 성질 있고 저당권의 객체도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거기 이제 등기 등록이 가능하죠. 목적물 점유를 이해가 안 하기 때문에 이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된 것을 제3자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 등록이 가능한 까지 저당권은 객체가 된다. 그런 이야기고, 민법에서는 부동산하고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그 이외에 민법 외에 기타 법률에서 저당권은 객체가 되는 것이 동그라미 3번에 쓰였으니까 쭉쭉 읽으면 되고, 저당권의 성립권에서는 약정담보니까 저당권 설정 객체를 뒀는데 뒷페이지 계약의 당사자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다면 동그라미 2번에 여기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누가 되는가?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의 당사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누가 됩니까? 부종성 때문에 부종성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배담보 채권을 전제로 성립한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때문에 채권을 전제로 저당권이 성립이 되니까 채권 갖는 자가 저당권자가 돼야죠. 따라서 부종성 때문에 원칙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된다. 따라서 채권자 위의 제3자 예컨대 A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 부종성에 반하니까 무효다. 다 한 줄로 시험에 나온 거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니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부종성에 반하니까 원칙 무효다. 그 말이게 다시 시험 나온 거. 그런데 최근에 우리 판례를 보면 A를 좀 인정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일정한 전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보자. 이 판례가 지금 거기 계약의 당사 기억번에서 A번에 저당권의 부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된다. 따라 거기는 빠졌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채무자 위의 채권자 위의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인 무효다.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B번이 문제라는 거죠.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A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그다음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외적으로 제3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로 보자. 이게 그 B번 판례고, 거기 보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등 방법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속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이게 외적으로 이게 허용을 한다는 거. 이때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원래 채권자는 갑인데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로 보자. 3자 합의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게 실명법 위반이 아니냐. 우리 실권자 및 등기하려면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금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얼른 보면 원래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갑이 실토지에 대해서 실권리자, 소유자. 근데 공무상의 명의, 소유권 등기 타인 명의 이런 게 이제 명의신탁인데 꼭 소유권 등기를 타인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위에 기타 물건에 관한 등기를 타인명으로 하는 것도 명의신탁이야. 실제로 전세권자가 갑인데 전세권 등기를 을명으로 했다? 명의있다. 그럼 실제로는 갑이 저당권자인데 저당권 등기를 을명으로 했다. 이런 것도 명의신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명의신탁을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를 위반한 건 아닌가?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를 위반한 거 아닌가? 이게 문제라는 거. 왜? 얘가 채권자인데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제3자명으로 등기했으니까 얼른 뭐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데 요거는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무조건하고 제3자명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다 그 말 아니고 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말은 얘도 채권자지만 얘도 채권자에서 얘한테 변제로 청구할 수 있는 자다. 요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당권 등기만 제3자명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의신탁 약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와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여기저기서 시험에 나오는데 저당권에도 시험에 나왔고
나중에 이제 가담법에서 가르쳐 주지만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따라서 저당권 대신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 담보도 똑같은 취지에서 유효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어디서 나와 있느냐, 요게 30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07 전세권 내가 설명 안 해줬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판례 색칠한 부분에 세 번째 판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다. 전세권의 경우도 3자 합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3자 명의의 원래 전세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로 본다. 그게 307페이지 그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세 번째 판례라는 거야. 제3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다. 전세권에서, 저당권에서, 가등기 담보에서 이 판례들이 골고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 307페이지 전세권 그 등기도 똑같이 유효로 보니까 3자 합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도 마찬가지죠. 전세권 설정자도 참모자가 보통 전세권 설정자가 되겠지만, 참모자 이외의 전세권이나 저당권, 참모자가 주로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지만 참모자 위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물상보증인 그라고, 물상보증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민법 공부를 하려면 이 물상보증인은 이런 사람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우리 갑으로부터 1억은 빌리는데 저당권은 설정에 요구를 한다. 나는 담보로 정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친구 예컨대 B에게 요청을 했다. 자네 아파트 위에 저당권 좀 설정해 주소. 그래서 이 친구 B가 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애를 물상보증인.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정확히 개념 파괴하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상보증인 모르면 민법할 때 엄청 해먹어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 여기서 저당권이에요. 물적 담보를 설정해 주는 자를 물상보증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에 물적 담보 저당권 써준다. 이네들이 물상보증인. 이 물상보증인의 특징이 뭐냐?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책임만 진다는 거야. 따라서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 이자가 변전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직접 채무를 변전하고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대신 책임은 지기 때문에 변제 안 하면 얘한테 변제라고 청구를 못하는데, 이자가 담보로 정한 이 건물 이걸 경매 청구해서 매각된 가지고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고 대신 책임만 진다. 채무자 아니니까 얘한테 직접 변제하고 청구는 못한다. 담보로 제공한 이 부동산을 범인으로 책임만 진다. 개념법 정확히 딱 해두고 물상보증인 계속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추로 넘어가서 저당권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도 앞에서 이미 공부했다죠. 우측에 보면 우리가 등기의 불법 말소 문제하고 무효등기 유용 문제를 저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162페이지에서 무효등기 유용 등기 불법 말소를 그 배운 것이 원래 이제 그때 나 그 인용해 줬어요. 주로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나 등기 불법 말소 문제는 실무상으로 저당권 등기관에서 주로 논의가 되니까 우리 시험도 저당권에서 사례 문제도 출제가 된다 해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162페이지를 다시 참고하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무효등기 유용이나 등기 불법 말소 문제가 162페이지 나왔고, 나온 이야기 또 써있단 말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또 반복 설명해 줄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경우는 여러 몫이니까 집에서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344제 판례 2개예요. 요 판례 2개가 자주 시험에 나요. 그 앞쪽에 판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많이 나오고, 밑에 판례는 한때 한 서너 번 연대고 나오다가 요즘은 좀 뜸하지만, 그 앞쪽에 판례 색한번 끄집어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마소등기 경유로 저당권부 채권을 감료하고 압류 및 전명령을 받아 저당권의 부기등기를 경유한 경우 효력 써있는 이 판례는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이거 자주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판례 2개만 살펴보자 말이야. 자, 1억은 빌려주고 건물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이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 이렇게 나중에 채무자가 1억 원을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187조에 이것 때문에 사단이 많이 벌어지니까 하도 물어봐. 그래서 이게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저당권은 자동 소멸 187조에서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등기라 그 말할게.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무효등기인지 유효등기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단가, 이 저당권 등기가 남았다 보니까 이 저당권을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을 이자 채권자가 또 압류를 했다 그렇게. 압류, 원래 이제 가압류를 했다고 했죠. 가압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압류하고 그런 다음에 전부 명령들을 받게 되면은 요 피압류 채권, 얘가 압류한 이 1억 원짜리 채권이 얘한테 넘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도 따라서 얘한테 이제 이전 등기가 된다 그 말. 저당권 등기 이렇게. 그럼 얘가 저당권 취득합니까? 이야기인데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이미 1억 원 변제해서 부정세면 저당권이 이미 애시당초 없어진 거예요. 등기 남아서 이거는 무효등기야. 등기부상으로는 마치 유효처럼 날 수도. 따라서 이 저당권을 담보된 이 피담보 채권을 얘가 이자 채권자 압류해서 전부명령 받아서 채권이 얘한테 이전되고 그러면 부정성 때문에 원래도 저당권 따라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 저당권이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 저당권 취득 못한다. 이거 판례요. 따라서 점검 딱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제일 밑에 줄만 물어봐요. 거기 밑에 2000년 4월 10일자 판례는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게 물권적 조건하고 관련 있는 판례인데 또 동일한 사례에서 이 앞으로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고 그렇게. 그런데 이 채권이 이제 변제 소멸이 됐어. 그러면 저당권을 따라서 소멸, 이 등기는 무효겠죠. 근데 이 무효인 저당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고 말이야.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돼서 이렇게. 그럼 이미 저당권 돈은 갚았기 때문에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를 시켜야죠. 그러면 저당권 양도인, 양수인 두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말소 등기 청구입니까? 이게 한 서너 번 계속 나왔었단 옛날에 시험에서. 이거는 물권적 조건은 상대방을 묻는 판례예요. 왜냐? 원인무효 등기돼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는 방해적, 물권적, 방해적 조건 일종이다. 이걸 신경 쓰려나 누누이 당부를 했죠. 그래서 물권적 조건은 상대방이 누가 되는가? 이걸 묻는 거인데 현재 침해자에게 물권 청구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가 얘한테 넘어가 있죠. 그러면 이 양도인 말고 저당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얘한테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시켜달라고 말소등기 청구를 한다. 말소등기 청구 상대방은 요 양수인이다. 요걸 묻는 판례요. 그래서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여기 근저당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근저당 설정기관 말소등기 청구는 저당권의 양수인, 그러니까 무효인 저당권이 이렇게 무효인 저당권 양도된 경우를 말해요. 무효인 저당권이 양도했을 때 이 저당권 이전에 이제 부기등기가 돼서 얘한테 저당권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때 말소등기 청구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양수인이 된다. 요 판례, 요게 이제 핵심 구절인데 나중에 거기에다 초점 맞춰 읽어보고, 저당권의 순위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2번에 순위 승진 원칙, 동일 목적물에 목적물 접는 저당권 설정이 하니까 여러 개 저당권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 순위가 올라간다. 순위 승진 원칙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흐르기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초문제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질문에서 저당권 흐르기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저당권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게 교재는 뒷페이지 336 가로수 2번에 물적 범위 쓰여있죠. 이 두 군데서 기초문제가 워낙에 많이 나와요.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360조에 물론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는데 그게 없을 때는 360조 보충기를 두고 있으니까 이 규정이에요. 뭘 묻고자 하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1억 원을 딱 빌려주고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변제 안에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매각되면서 꼭 1억 원 원본만 우선 변제 받는 건 아니지 않겠냐고 말이야. 이 채권의 경우는 이자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겠다. 그럼 매각되면서 이자도 얘가 우선 변제 받는가? 왜 이런 게 논란이 되냐면 저당권의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가 다 배당받아 갚으면 후순위자는 배당받을 게 없으니까 얘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의 범위는 어떤 거냐?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당권을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저당 현혹이 미쳐야지 우선 변제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60조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범, 이자, 차무 불량으로 한 손해배상. 요거를 이제 압축을 시켜서 지연 이자, 지연 배상 요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원본 문제됐고, 요 1억 원이 원본이니까 이거 경매 들어가면 매각되면서 1억 원은 싸그리 변제 받아가요. 저당권이 미친다 그 이야기요. 바깥 말은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고 원본은. 문제는 이제 여기 이자하고 채무불량 손해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으로 하는 거라.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우리가 칼같이 구별해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이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의 이자를 말해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자를 못 갚은 것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 없이 담보가 돼요. 여기 이자, 두 번째 이자는 변제기 도래하기 전 이자니까 요거는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 없이 담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 없이 담보가 되니까 요 이자는 매각되면서 싸그리 얘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아간다. 요런 이야기인데, 세 번째 거 채무불량 손해배상, 흔히 말하는 지연 이자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지연배상을 하는 것. 요거는 뭘 말하느냐? 변제기 이후 이자를 말하기 때문에 지연이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변제기에 변제를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 채권자, 저당권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가? 이게 채무불량을 한 손해다 그 말이게.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을 변제했다면 이 사람이 다시 돈놀이 했을 거라고 말이야. 이자를 받았을 건데 변제 안 하니까 돈놀이 못 했어요. 이자 못 받았다. 요게 이자와 채무불량을 한 손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연이자, 요 손해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바꿔 말하면 변제기 이후 이자를 말한단 말이야. 그 이자만큼 손해를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채무불량한 손해, 지연이자 또는 지연배상을 하는 것. 요거는 두 번째 이자하고 달리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력이 미친다, 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는 거. 왜 그러느냐? 지금 이 경우 이제 변제기 지났는데 얘가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바로 경매를 안 한다 그러면 바로 경매하는 게 아니고, 경매를 안 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러가고, 근데 계속 경매를 안 하다가 2년 변제기 지난 후 2년 6개월쯤 지나니까 경매 딱 하고, 그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손해 발생이 된 거, 흔히 말하는 지연이자라는 거, 그거 여기에 다 플러스니까 싸그리 얘가 우선 변제 받아가면 후순위 권리자는 한 푼도 배당 못 받아요. 근데 문제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얘가 이자가 변제 안 했을 때 지연이자가 얼마 발생이 될 것인가, 예측을 못 한다는 거. 언제 얘가 경매할 것인가 예측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지연이자가 원본에 플러스가 되어서 우선 변제 받아가면 후순위자가 개 박살이 나버려. 딱 후순위 권리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으로 미친다. 1년분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간다. 더 이상은 후순위 권리자 버려서 우선 변제 못 받는다. 그 이야기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권리자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돈 빌려줘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항상 경매 들어갔을 때 성순위 1번 저당권자가 얼마 배당받냐, 나머지에서 내가 배당받냐 계산할 건데 등기 보고 원본 계산하고, 이자도 등기부에 나왔으니까 계산 딱 하고, 지연이자는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까지만 최대 계산 딱 하고, 나머지는 내 거다 하고 빌려줬는데 배당받다 보니까 얘가 돈 1,000만 원 더 배당받아 하더라. 뭔고 물어봤더니 이자가 제때 채무 이행 안 하면 위약금으로 나한테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것도 내가 우선 변제 받는다, 이리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알지를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 버리면 얘 그만큼 배당을 못 받으면 박살나죠. 따라서 위약금은 후순위 권리자가 외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에 관한 것이 등기가 돼야지 저당권으로 담보, 저당권으로 미치고 우선 변제 받아간다. 그 이야기야. 저당권 실행비용은 문제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 내용이니까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346페이지에 저당권의 그 물적 범위 다시 하기요. 저당권을 미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두 번째 이자하고 세 번째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 요 관계를 갖고 놀아고 말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가 요거고, 변제기 도래한 이후에는 요게 이제 무엇으로 바뀌느냐? 지연이자로 바뀌는 거예요. 도래한 이후에는 지연이자로 바뀌어오게. 채무불이익은 손해배상 요 손해로 바뀐다고 말이요. 요 관계만 갖고 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에게 미치는 물적 범위예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합물이라든가 종물이라든가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 부합물, 종물, 과실 이런 걸 알아야지 그게 암기 안 하고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좀만 쉬었다 하죠.